늘 말해오는 거지만 이번 주는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FOMC가 있는 한 주죠. 자, 아침엔 투자 월요일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시장 12월에 뭐 금리 인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한동안 이제 이 포커스에 맞춰줘서 시장이 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진짜 대망의 한 주. 대망의 한 주. FOMC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시작이 됐고 네.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 이어가는데 코스피도 변동성이 좀 있는 하루네요. 지금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은 0.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가 언제 한다는 거죠? 목요일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목요일 날 뭐 가능성은 굉장히 금리 인하 쪽으로 쪽으로. 네. 많이 무게추가 간 것 같은데 반전의 어떤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반전 나오면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반전이 나오면 네. 근데 또 선반영이라고 선반영 또 또, 시장이 참 복잡하게 돌아가니까요. 맞아요. 일단은 네. 뭐 그 이후의 향방까지 오늘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이니까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월요일의 남자 우리 이혁진 차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네. 차장입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목요일. 무엇을일까요? FOMC를? 네.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100%다. 100%다. 인하. 네. 인하하면 매파적일 거고. 네. 안 하면 동결하면 비둘기일 것이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연준 위원들 사이에도 되게 이해관계가 복잡해요. 의견도 갈리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으로 사실상 이제 해시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전통에 이제 이미 있었던 연준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립선 논란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 파월 어떻게 설득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친트럼프 인사들은 뭐라고 할까요? 결국에는 자, 이번엔 인하하자. 대신에 앞으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키를 좀 맞춰주자.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실질적인 결과와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좀 반대로의 해석을 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야 지금의 좀 복잡한 이해관계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영준의 중립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장이 환호하게 또 일괄적으로 엄청나게 걱정하게 만들지 않고 약간 네. 섞을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그래야 의견이시네요. 우리는 중립성도 지켰고 그리고 최소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시장에서 하나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워낙에 이제 친 트럼프 인사 해시스를 등용하려고 하고 실제로 다른 연준 위원들 후보를 인터뷰조차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는 역사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개월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게 독립투사 모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 흔들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5개월 동안 역사에 남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본인의 소신을 그렇죠. 조금 더 강하게. 그렇죠. 나는 마지막까지 독립성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근데 가능성이 그거를 좀 많네요. 올해 할까? 근데 저는 그래도 내년에 다양하다. 하지 않을까 마지막에. 그래서 나가기 전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까지는 인하를 해주고 네. 내년도에는 경기 지표를 확인해 나가면서 할 네. 텐데 그래도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속도보다는 경기가 좀 꺾이면서 네. 조심스럽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해시세 네. 관련된 이야기들이 저희가 뒤쪽에 또 그러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잠시 후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은 시간 관리 좀 잘해봅시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한번 저 속도 좀 내볼게요. 그러니까요. 자, 코스피가 다행히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지난주에 4,000선, 4,100선 네.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번 네. 주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4,200선 다시 돌파할 수 있나 이런 전망들도 나오곤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많이 강조드렸던 것은 네. 11월 중에 빠졌던 핵심 이슈가 유동성 경색인데 이 유동성 경색의 해제 이벤트들이 12월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실제 뭐 그 지난 중에 QT 종료 선언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셧다운 해제 요거에 대한 재정 투입도 아마 이번 주 금주 내로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 신호로는 결국에는 BLS의 지표 발표 이런 것들이
다음 주 이후에 재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표가 없어서 변동성을 좀 상당히 높였던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유동성 경색에 대한 가장 핵심 지표 하면 암호화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1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MSCI 편입 편출 이슈가 제거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 매수를 좀 재개는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변동성도 뭐 지금 정도 선에서는 일단락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좀 기술적으로도 좀 이 정도까지 빠지면 많이 빠졌다라고 한 신호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뭐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정도 선에서는 좀 하락이 제한되는 구간이라서 저는 전반적인 유동성 경색에 대한 완화가 12월 그리고 이 가장 큰 핵심 지표였던 암호화폐가 좀 하락이 좀 진정되는 점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12월이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정 그렇죠. 안 됐죠. 근데 땅땅하고 이제 공포가 되는 사이클로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코스닥 부양 정책. 제가 아까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오르는 건 좋은데 한쪽으로 쏠리면 어느 임계점까지 가면은 그거는 왜곡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근데 지금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2배나 많이 올랐고 2년 연속으로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산업 정책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에는 우리나라의 신성장 산업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육성하지 않고 단순히 배당으로만 강조를 한다? 이러면은 지금 당장의 내 고가는 두둑해질 수 있지만 성장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비상장에서 상장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비상장에 있다가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할까요? 코스닥이 할까요? 보통 이제 코스닥 뭐 거의 무조건 네. 코스닥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큰 기업들 아니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AI, 바이오, 로봇 육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성장을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상장 시장, 특히 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놓지 않는다면 지금의 어떤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공연불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맥락을 잘 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 12월에는 이 내부에 우리나라 내부에도 좋은 정책이 두 가지 정도는 모멘텀이 다가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항상 네. 뭐 변동성에는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의 변동성은 우리는 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큰 제목도 있고 작은 제목도 있는데 네. 세 가지 키워드로 금리, AI, 정책 뭐 이렇게 좀 꼽아주셨고요. 그렇습니다. AI 얘기 먼저 오픈 AI, 구글, 뭐 팀 구글, 팀 오픈 AI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이번 주에 FOMC 주목을 하고 있는데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드레드 뭐 발전 네,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볼까요? 네. 제가 먼저 AI를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코드레드라고 하는 것이 이번엔 오픈 AI에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 코드레드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로 치면 그냥 비상이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빨간불이 돼요. 켜졌다. 맞아요. 네. 그냥 야, 우리 진짜 위기다라고 좀 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일부러 이 코드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구글에서 예전에 코드레드를 선언을 했을 때 네. 상당히 많은 변화를 예고했었기도 어. 하거든요. 실제 그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구글 창업자가 복귀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죠. AI 투자에서 지으려면 그냥 폐업하는 게 낫다. 파산하는 게 낫다. 네. AI 투자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 라고 해서 기존까지의 구글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뒤엎어서 원래 파운더가 돌아와서 완전히 만들어낸 것이 사실 지금의 제미나이라고 언론 보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구글의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제가 세르게이 브린을 너무 강조하면 실제 개발자들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강조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이 구글의 코드레드가 이 세르게이 브린에 대한 복귀 그리고 제미나이 3.0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오픈 AI 코드레드를 저는 단순히 나쁘게만 보진 않습니다. 실제 다음 주 당장 이번 주죠. 이번 주 당장 5.2를 나온다면서요? 나온다라고 이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보다 좀 당겨서 출시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왜 그러냐면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의 AI 어플리케이션 점유율 추이를 보시면 네. 사실 챗 GPT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어. 2025년 10월까지 난공불락이었어요. 자, 그런데 11월에 실제 제미나이 3가 발표된 다음에 이 난공불락이 슬슬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이 하늘색이 제미나이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보여지는 장표는 제미나이 어플리케이션 기반입니다. 그냥 안드로이드에 깔려 있는 제미나이를 까시는 분들의 데이터는 나오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네요. 거예요. 네. 근데 이 구글의 가장 강점은 뭐죠? 안드로이드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얼마만큼의 제미나이가 조금 더 사용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한 20% 이상 제미나이가 뒤엎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시장은 거의 제미나이와 GPT가 양분화해질 수도 있는 시장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제미나이는 그 오픈 AI는 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이벤트를 이 점유율이 많이 좁혀지기 전에 오픈 AI가 더 이상 점유율을 훼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낙동강전선을 긋기 위해서 5.2를 공개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사실 저는 상당 부분 이미지 서비스 네, 이 기능이 보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에 제미나이가 여러 가지 스펙, 그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3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뭐 AI가 기억력 좋다고 우리가 너 기억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죠. 안 하죠. 우리가 놀란 건 뭐냐? 네. 나노 바나나였어요. 맞아요. 네. 자, 그렇기 많이 때문에 쓰시더라고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뭐 당연히 이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개선하는 부분들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미나이가 워낙에 잘한다, 네. 괜찮다. 그러니까 사용자들 사이 평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일찍 챗 GPT도 그 상위 버전을 내놓는데 네. 괜찮은데 더 뛰어나야 진짜 뛰어나야 이게 반응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찍 맞아요. 내놨는데 약간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러면 또 약간의 충격 네. 이럴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저 같은 직업은 네. AI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씁니다. 근데 최근에 실제 그 저 같은 직업 아니고 그냥 일반 직장인분들이나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쓰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당연히 월 구독료를 여기저기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제미나이에 넘어갈 만한 이유가 이미지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랑 비슷하게만 해줘도 해줘도 넘어가는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죠.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저는 이번에는 이미지 관련한 AI 기능에 대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제미나이로 넘어갈 만한 이벤트까지만 안 만드는 상황으로만 되더라도 저는 그래도 오픈 AI가 방어를 잘 해낼 것이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요즘에 해제하려고 하잖아요. 이 할인 이런 것도 나와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도 기능이지만 아. 이런 수수료도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통신사 바꾼다고 하면 자전거 한 대 네네. 더 준다고 하고. 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네. 자, 그 다음이 제가 금리 한번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금리인데, 자, 2026년도를 앞두고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는, 자, 이제 12월부터는 케빈 해시스를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유는 과거에, 예전에 옐런에서 파월로 넘어갈 시기, 실제 교체 시기 전 5개월부터 파월의 구글 검색량이 높아졌고 파월의 이야기를 실제 언론 보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5월이니까요 12월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 최근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살짝 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독립성 훼손 이유라고 많이들 하지만 사실 저는 그건 뭐 증명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케빈 해시시 최근에 내년도에 이제까지 정부의 재정이 집행되지 않아서 성장률이 떨어졌던 것이 집행되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조심스러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웬 조심스러운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캐빈 해시시 되더라도 중립성 이슈가 좀 제거가 된다. 살짝 낮아지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또 살짝 낮아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으로 캐빈 해시시 된다라고 하더라도
확 기울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뭐 다 내려주거나 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 상반기는 유동성의 공급 사이클, 하지만 하반기는 정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의 단면이 보이는 자,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고 해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 자, 지금은 산업이 매크로를 만드는 사이클입니다. 매크로가 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AI인데 네. 이 AI가 장기적으로 경제를 디플레이션 시킬 것이냐, 인플레이션 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머스크와 지금 해시스는 모두 상당한 물가 하락 압력이 올 것이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래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물가라고 하는 것은 고용 임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화이트 컬러의 고임금 직급자들이 이제 해고가 되거나 네. 또 새롭게 이제 고용을 안 하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공장이에요.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로봇으로 바꾼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껴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디플레이션 요인이 맞지 않을까. 근데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만으로는 좀 어렵고 이게 로봇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당한 디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양극화인데 양극화 네, 가져오는 맞습니다. 건데. 예. 그러니까 내 사람의 생산성보다 네. 자본의 생산성이 이제는 그 어떤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로봇이 바이오 실험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사람은요 계속 실험하잖아요. 피곤해요. 네. 그렇죠. 그럼 하다가 좀 맙니다. 오늘 할 실험을 내일 하게 되죠. 음. 근데 로봇은 24시간 실험이 가능하고 그렇죠. 시뮬레이션 분석은 더 빨리 해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은 굉장한 큰 생산성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내년도에 좀 제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네. 방향성이에요. 보시면 통상 이 장기금리는 기준금리를 선행합니다. 자, 미래에 금리를 올릴 것 같으면 장기금리는 올라가고요. 금리를 떨어뜨릴 것 같으면 보통 장기물도 같이 빠지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딱 보시기에 진한 파란색이 장기물 10년채인데 금리를 너무나 확실하게 올릴 것이라고 반영하는 국가가 하나 있죠. 일본입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일본으로만 끝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내년도 하반기가 기업들의 실적 단면이 나올 거다 생각을 하는 것이 한번 보시면 지금 한국, 독일도 금리 인하에 거의 막바지에 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신호들이 그래요? 장기물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제가 조금 우리가 기업으로 조금 더 깊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금리 인상기에 지금 밑에서 출발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 네. 예, 뭐 일본은 계속 제로 금리였으니까요. 독일도 뭐 여기서 출발했었죠. 근데 다음 사이클의 금리 인상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지금 감내할 수 있는 금리의 수준이 우리는 아직 몰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양극화라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 금리를 버텨내고 성장을 하는 기업들 다 로봇 AI 기업들일 것이고 이 정도 금리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달라고 하는 곳들 차영업이라든지 네. 뭐 실제 우리 비상장 시장의 많은 중소기업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두고 굉장한 큰 파열음이 각 은행에서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미국만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사이클, 네. 시중금리도 이제 기준금리 이하로 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미국이 상당히 좋은 사이클이 한 번 더 오지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상반기까지는 이제 유동성을 좀 풀리고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금리 인하의 막바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논쟁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원래 요 저희가 시간쯤 라면 되면 냄새가 이 시간대 예. 편의점 쪽에서 넘어오는 냄새가 좀 있어요. 저희가 그래요? 이제 요 시간쯤 저 계속 되면 배고파요. 배고픈 거야.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 환청이라고 해야 되나?
한각 뭐 이게 뭐라 그런 그래야 되지? 좀 후각이니까. 예, 네. 환각. 근데 지금 계속 라면 냄새가 나가지고. 저희도 아무튼, 배고팠습니다. 지금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라면 금리는 냄새가- 상반기, 하반기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도 로봇이에요. 로봇주가 움직입니다. 네, 맞아요. 네. 사실은요, 제가 이거는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만, 네. 로봇에 대한 맥락은 제가 다른 분들보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잘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강조를 드렸죠. 이 로봇은 결국에는 어떤 산업이다? 대규모 장치 산업이다. 네. 그리고 이 로봇 산업은 그러면은 대규모 장치 산업 누가 잘할 것이냐? 자동차가 잘할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가 지금 로봇 산업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봇이 가장 먼저 대규모로 납품할 수 있는 공장도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로봇의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니까 자동차들이 올라가는데, 제가 요걸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금 테마가 지속이 될지 안 될지 말씀드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로봇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 이게 갑자기 좀 언론 보도에서 많이 나왔죠. 네.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12월에 로봇 테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 5월에 여기 보시면 이 군에서 드론과 로봇 양산 프로젝트를 넘어 육상 자율 로봇도 확대하겠다. 좀 이런 계획들이 나왔어요. 네. 여기에다가 우주 궤도 내에, 그러니까 우주를 도는 로봇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사람이 하면 이제 할 수 없는 로봇,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로봇이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로봇의 기능이나 로봇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보다 더 잘해도 되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람보다 생산성이 더 나오는 구간은 모두 로봇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게 국방으로 먼저 지난 2월에 한번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중국의 로봇 굴기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11월에 이어져 가지고 제네시스 미션 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봇 실험실에 대한 얘기가 구체화된 게 이때예요. 그러니까 로봇과 AI를 접목을 하면 우리가 단순히 생산을 하는 걸 넘어서 실험하는 것도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해도 결국에는 중국은 매우 싼 로봇을 대규모 양산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족보행 로봇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500만 원도 안 합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큰 위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판매가가 5천만 원이 넘어요. 10배예요, 10배?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아예 안 스펙은 나오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중국산 로봇 부품이라든지 중국의 완성된 로봇 기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다. 자, 네.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좀 기업인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자, 올해 로보월드가 10월에 있었어요. 네. 근데 로보월드를 가면은 정말 많은 로봇 기업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로봇 기업들의 똑같은 하드웨어, 결국에는 유니트리의 이족 보행과 사족 보행 로봇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드웨어나 부품은 어디서 쓰시나요? 이러니까 두 가지 대답을 들었습니다. 부품만 가져오거나 중국에서 그냥 아예 통째로 가져오거나 가져오거나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거. 실제 지금 이 3프로 TV를 비롯해서 네. 많은 유튜브에서 로봇 전문가로 나오시는 로봇 기업가 교수님, 이 창업하는 기업도 가보면 중국산 부품입니다.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2차 전지에서의 패배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국의 아주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내년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는요, AI라고 하는 것의 IT 부분의 지출 금액 전망인 네. 거예요. 이게 산업 자료인데 내년도부터는 주목해야 될 것이 인프라가 아니라 서비스와 앱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일단 했고 쓸만한 AI와 기능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인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가 미국의 고민이에요. 네. 저는 AI 자체 기능은 미국이 중국에 압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 AI
결국엔 돈의 힘인데 이 돈의 힘이 미국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피지컬 AI는 좀 다릅니다. 그게 오른쪽이 바로 미국의 고민이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의 특허 비중을 보시면 중국이 절반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전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장에서 갔더니 특허를 중국이 다 석권하고 있어서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새로운 전쟁의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이런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로봇 기업들이 부각이 되는 당연히 미국의 파트너는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로봇에 대한 수요처로 미국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미국은 이것을 멈출 가능성이 저는 아주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지컬 AI의 어떤 중심 무대가 되는 거는 미중 저는 그 사이라고 보는데 네. 테스트베드가 제조업 기반이 우리나라와 일본이니까 로봇 쪽으로 우리도 지금 로봇주가 움직일 때 자 그러면 미국 테슬라 따라가는 것들을 따라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골라야 되잖아요. 어떤 뭐 그러면은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로봇 기업들 중에서 우리한테 수혜로 다가올 수 있는 해외 기업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사실 조심스럽지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나 부품을 외주화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리스키하거나 매우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소프트웨어. 네. 지금 현대오토웨버가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관제를 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아놓은 데이터를 외부로 잘못 반출했다가 이번에 쿠팡 사태처럼 나면 이건 로봇 해킹, 로봇 군단이에요. 이거는 아주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로봇에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와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그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대부분의 우리 프라이버시 문제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될 겁니다. 자, 또한 산업 현장에서 만약에 실험을 하거나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고 치죠. 대부분의 기업의 기밀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제가 좀 예단해서 말하면 절대 외부로 빼서도 안 되고 뺄 가능성도 낮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대기업이 뭐 테슬라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 로봇에 대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 데이터 소프트웨어는 온 그룹사 AI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빼지 않고 안에 있는 계열사가 이거를 모두 관할할 수밖에 없는 업의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부품인 거죠. 제가 지금 부품사들이 뭐 테마론 좋지만 한계도 존재한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로봇 기업이 존재합니다. 상당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산 부품을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일본산 부품을 많이 썼었죠. 그러면 그 기업들이 실적이 어떠느냐? 뭐 대부분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외산 부품을 갖다 끼면 하이테크 부품이기 때문에 그냥 자체로 비쌉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부품들이 대부분 그냥 뭐 예를 들어 1cm 1x2로 주세요 해서 그걸 다는 게 아니라 해보고 안 맞으면 이거 다시 리오더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차가 길잖아요. 그럼 경쟁 업체들은 계속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내재화를 해야 되는 언젠가는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로 범용으로 나갈 이런 부품들 제일 큰 데가 하모닉 드라이브입니다. 작년까지 역성장이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최강의 범용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조차도 멀티플이 높지 않고 실적이 그닥이다라고 보시면 사실 저는 부품보다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평가절하하실 필요도 없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고스트 로보틱스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한 뭐 원엑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업들의 직접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뭔가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거나 아니면 로봇의 양산이 됐을 때 누군가 관제하거나 자, 이런 걸로 하시면 저는 로봇은 굉장히 쉬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 가볼까요? 정책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그냥 정책에 대해서는 코스닥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일정 부분은 시장에 살짝의 왜곡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상승하는 배경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죠. 제명과 재용의 콜라보. 제명과 재용의 콜라보. 맞아요. 설명을 안 해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책으로 올라간 지주사, 실적으로 올라간 반도체,
그 다음에 정책과 실적이 맞물린 삼성그룹주. 이 세 개가 저는 사실 올해 시장을 상당히 많이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냥 코스피만 올라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물리적인 실적 체력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 주주환원이 가시화되면 주주환원에 대한 제약은 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전자와 닉스도 주주환원 체력이 굉장히 벌어집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코스닥을 해결해야만 한다. 네. 우리나라의 성장판을 위해서. 자, 그런데 코스피의 문제는 거버넌스가 너무 명확했어요. 근데 코스닥의 문제는 뭘까요? 코스닥의 문제. 고질적인 게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거. 몰라요. 코스닥에서 엄청 성장하면은 코스피로 갈아타는? 그쵸. 그럼 그거 왜 그럴까요? 이거 개인 주주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딱 보시면 없네요. 네. 코스닥의 고질적 공매도잖아요. 문제는 수급이에요, 수급. 아, 그러니까 수급에 문제가 뭐냐면 있는 거예요?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매도.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꾸준히 받쳐주는 수급은 부재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대부분 개인 주주들이 많이 올릴 때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가서 올린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이 개인조차도 코스피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은 코스닥이 남는 것은 개인이 떠나는 자리는 공매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아. 자, 그래서 코스닥을 밸류업 하려면 코스닥을 활성화시키려면 사실상 수급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아픈 약을 발라주는 이제 해결사라고 보는데 이번에 정책이 그걸 잘 발라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을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두 가지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조합이 굉장히 적중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네. 이게 지금은 3%인데 전체 5%. 이게 사실은 연기금 운용본부에서 공개가 되지는 않는 장표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자산일 경우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만약에 5%로 늘린다라고 하면 전체 68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40조 원이기 때문에 28조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한 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냥 주가 조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정도로 이제 나눈다. 라고 하더라도 매년 2조에서 4조까지는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정말 든든한 수급배가 생기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정부의 코스닥 부양 의지를 상당히 신뢰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국민성장 펀드입니다. 아. 이 국민성장 펀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우리가 AI, 로봇, 바이오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죠. 이 기업들은 해결해야 될 것이 운용 자금, 네. 그다음에 스케일업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150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절반은 채무 보증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운용 자금적인 성격이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근데 여기에 75조 원 이게 지금 민간 자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민간 자금이 보통 들어가는 형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성장 금융이라든지 모펀드가 조성됩니다. 조성이 되면 이 안에 돈을 이제 마중물이 들어가고 이 안에 있는 민간 자금들 펀드들이 블라인드 펀드라든지 아니면 민간 자금을 들여서 보통 5배에서 10배 레버리지가 네. 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민간의 많은 모험 자본이 75조 원의 AI 바이오 반도체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상장인가요, 비상장인가요? 비상장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엑시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장을 그렇죠. 네. M&A를 시키거나 네. 상장하는 것 밖에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시장이 눌려 있으면 상장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올려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코스닥 이제 상장 시장에서의 수급을 개선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이 AI, 반도체, 바이오에 대한 비상장 시장을 스케일업을 해서 이 두 개가 맞물려 돌아갈 거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런데 어디를 키울까? 이게 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났죠. 단독 보도로 나오긴 했습니다. 네. 총괄위원장의 아,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그리고 셀트리온의 서정진 네. 회장 이렇게 두 분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증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에 바이오 쪽에서? 상당한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AI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는 이 정책을 누가 짰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잘 짠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죠. 네, 스케일의 게임입니다. 네. 그럼 코스피에서 하겠죠. 네, 근데 코스닥에서는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밸류업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의 이런 구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요 투자 아까 앞에서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왜 코스닥이 좀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파란색 바 차트고요. 그 다음에 벤처 투자 금액이 요 하늘색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 벤처 투자금의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3에서 5% 정도, 3에서 4% 정도 밴드에서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벤처 투자 금액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비상장 시장에서의 투자 금액과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한 벤처 투자 금액의 전체 집행 비율이 3에서 한 4%밖에 되지 않더라.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75조 원을 연할로 했을 때 확 늘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이거랑 동행해서 이 전체 코스닥 시총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가 커져야 이 친구도 커지고 이 친구가 커야 이 친구도 잘 커지고 자, 네. 이런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는 코스닥 시장의 정책 효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입으로 가볼까요? 저희가 요약을 네. 안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짧게. 앞에서 다 말씀을 네. 드린 것 그래요? 같긴 해서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만 보고 올게요.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월요일입니다. 자, 시장이요. 일단 보합권에서 코스피 코스닥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강한가 싶더니 코스닥 지금 음전했고요.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이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18% 가까이 지금 상승 중이고요. 에코프로 왜 그러냐고 네. 지금 댓글에 그러니까요.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네.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고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1%대 상승인데 하이닉스 오늘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LG 엔솔도 한 6% 이상 올라가고 있고 로봇 관련주들도 좋은 종목들 좀 보이고요. 2차 전지가 네. 지금 로봇과 또 손잡고 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 2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해외 업앤다운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우리가 눈여겨볼 애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난주 업앤다운에서 가장 도드라졌던 것은 전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두 가지가 함께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업의 구분에서도 크게 두 개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로봇인데 차트 보시면은 지금 글로벌리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르네사스, NXP, 세미콘덕트 이런 부분들이 올라갔었고 특히나 화학이나 야스카와 전기처럼 이게 전통적인 기계인데 네. 로봇이라든지 AI에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주가가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상대적으로 이게 재밌는 점은 이 기업들이 대부분 성장주 진영이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되게 특이하게 금리가 시중금리가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헬스케어라는 이런 성장주들이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인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 치면 QT 종료, 우리나라는 M2 증가 이런 것들로 기인하는데 전반적인 장기채 금리는 높다 보니까 그냥 정통적인 성장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밸류 스탁에서 성장 테마를 타고 올라가는 업종이 있는데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았었어요. 앞에서 이제 에코프로는 있었는지 말씀을 네. 주셨는데 사실 올해는 자꾸 제가 26년을 동일시해서 말씀드리는데 26년도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기저 효과. 그러니까 올해 정말 친환경 업종들은 작년 올해 실적이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저 효과로
대부분이 엄청난 실적 증가율이 나옵니다. 기저효과란 바닥을 이제 찍고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보면 예, 될까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2분기의 에코프로 음. 그룹주들이죠. 그러니까 적자 산업부나 이런 것들 반영할 걸 다 반영하고요. 2분기부터는 재무적 흑자, 그리고 아마 3, 4분기부터는 진짜 이제 경상이익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친환경 전반의 분위기를 저는 나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게 애널리스트의 영역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내년도에 친환경은 다시 애널리스트의 손에서 시장의 손으로 바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 이유는 바로 기저효과. 사실 이 단순히 2차 전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태양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친환경 전반이 내년도에 다 그런데, 마침 그런데 내년도에 실적이 좋은데 이 좋아진 이유도 있을 것이고 좋아지는 테마도 있을 거잖아요. 한 가지가 있는 게 미국의 AMPC에서 중국의 ESS가 빠진다.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보통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ESS, 네. 설치된 ESS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내년도에는 중국 업체가 ESS의 AMPC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실제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수주를 받았기도 했죠. 네. 테슬라에. 그리고 벤츠. 지금 삼성 SDI가 테슬라 향 수주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에 대한 주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얼마 전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 정도로 지금 미국 기업들의 ESS를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테마가 나올 수 있고요. 네. 실제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매출액 기준으로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이익률이 상당히 될 겁니다. 전기차는 마진이 적으니까 아마 ESS가 마진율이 보통 한 20% 정도 되지 않을까, MPC 반영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올해 초에 작년이죠. 작년에 SK하이닉스, HBM처럼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낮지만 이익 비중이 커가지고 전체적인 이익을 끌어올리는 이런 효과를 ESS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한 지금 오늘 좋지 않은 곳 중에 이 바이오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 종목은 제가 솔직히 생각했을 때는 이거 그냥 알테 탓이다. 알테오젠. 네, 알테오젠. 네, 때문에. 알테오젠 탓입니다. 사실은 바이오 좋지 않은 거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알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할로자임이 독일에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독일 법원에서 인용을 해줘가지고 지금 이미 출시된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당분간 팔지 말아라. 네. 그리고 재판 끝나고 팔아라는 식으로 이제 가처분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따져보면 독일의 매출 비중을 생각해보면 6에서 7%밖에 되질 않고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독일만의 법원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 가처분 인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특허랑 같이 엮여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용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그래 너네가 특허를 갖고 있어? 그래 그럼 일단은 정지해놓고 판결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말 동안에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일단은 영향은 없다. 네, 영향은 별로 없고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가처분 취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이거보다는 오늘 뭐 주총 시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스피 네. 이전 결정이 이전 됐네요. 결정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전 결정을 한 다음에는 네. 사실 이전 결정 자체는 여러분들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거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보다 셀트리온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오해를 하시고 저쪽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 신청하고 2배 주가가 올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공매도가 쇼커버가 나와서다라고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 상장하고도 공매도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셀트리온이 왜 올랐는가? 코스닥에서의 시총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를 추가적으로 받아줄 수급에 또 공백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가면서 그 수급이 이제는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시가총액 사이즈 효과가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공매도는 이제 알테오젠은 낮아요. 그래서 그 효과는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시가총액은 큽니다 지금. 그래서 시가총액 효과는 이전 상장에 따라서 상당히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사실 이제 실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알테오젠이 살아나가면 오늘 중소형 바이오텍들이 다 많이 빠져요. 네. 큰 형이 살아나면 반등할 겁니다. 큰 형이 살아나길 기다리시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제 다시 시간 관계로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업에 대한 분석도 분석인데 돈의 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기업의 주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빈그룹이에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시가총액 1위입니다. 네. 자, 빈그룹이 뭐 하는 데냐? 예전에 베트남 투자 때 많이들 익히 아셨을 수도 있는데 원래는 부동산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 주요 핵심지는 다 빈그룹이 소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빈그룹의 건물 근처로 철도도 놓고 도로도 놓더라. 그러니까 이제 개발도상국이기 네.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죠. 근데 그러면 많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 빈그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자를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오. 빈페스트라고 하는 전기차 기업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사실 빈그룹 겁니다. 자, 그래서 베트남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업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러네요. 기업이고요. 네. 이 기업 다음에 시가총액을 보면 금융이라든지 뭐 비나밀크 같은 식음료 기업들이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하이테크는 다 빈그룹이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기업이 표면적인 그러니까 언론 기사로 봤을 때는 무엇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가? 여기서 지금 언론 보도, 외신 보도를 따르면 실적 턴라운드, 그다음에 빈페스트의 시장 지배력 확대, 그다음에 최근에 인프라 공사를 되게 많이 해요. 빈그룹에서 그 국가적으로 거기에 뭐 해저 터널 뚫는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다 빈그룹이 하고 있어서 테마를 탔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 밑에 있는 부분. 자, FTSE 지수에 지난해 10월에 신흥국 지수로 편입이 됐습니다. 네. 편입이 된 게 결정이 됐고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네네.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부터는 이 벤치마크로 신흥국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됐고 26년까지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미리 사놔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가총액 1위가 바로 빈그룹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음식료 비중을 너무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특정 하이테크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빈그룹이 올해 2에서 지금 12만 동까지 주가가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것이 지금은 돈의 힘 때문에 단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다고 시가총액 허들을 낮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종목에 대한 분석보다도 지금은 글로벌 자금이 너무 유동성이 풍부해서 돈의 힘으로도 상당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베트남에서도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자동차입니다. 사실 저는 태풍의 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PER PBR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네. 우리 전 세계 자동차도 제가 PBR 순서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파란색 박스가 있는 곳이 레거시고요. 그 다음에 요 황금색으로 된 것이 로보틱스 럭셔리카라고 네. 보는데 실제 정리를 해놓고 보면 더욱 체감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높이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기술 아니면 헤리티지 전략. 보시면은 테슬라, 페라리, BYD, 포르쉐 얘네들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그렇네요. 네, 얘네 평균 내번 8.5배입니다. 근데 레거시 자동차를 한번 보시면 1배 넘는 기업조차가 사실 일본, 토요타, 포드 얘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네.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게 이익의 변수도 아니고 사실 BM의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 지금까지는 좀 병목이었었는데 GPU 26만 장으로 그래도 중국 다음으로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에라도 저는 요 레거시 박스는 탈피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양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사실 되게 뻔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에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큰 변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자동차 기업들은 레거시 밸류에이션을 탈피하겠으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현대차 계열의 완성차 말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하거나 물류를 하거나 자, 이런 종목들을 26년도에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이 레거시 자동차의 탈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헤리티지로 갈 것이냐 로보틱스로 갈 것이냐입니다. 헤리티지는 좀 쉽지는 않고요. 네. 로보틱스로 갈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레버리지는 이 로보틱스를 실현해 줄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또는 로봇 사업을 이제 소프트웨어로 해결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최근에 종목들이 보시면 만도나 SL, 현대 오토모빌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종목들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왜 올라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의 부품사들의 공통점. 도로교통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네. 로봇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로교통법이 제한을 받는
우리 밖에서 이동을 해야 그게 휴머노이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전과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데 기존의 자동차 벤더들이 가장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이 로봇의 부품이라든지 생산의 입장에서는 커스터마이징이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로봇을 최종적으로 필요한 수요자가 해달라는 대로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요, 그냥 공공재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꿔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자동차 기업과 친해야 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있어야 되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쌓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되게 중요하죠. 네. 중국에 비슷한 기업이 다 있어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다 적자예요. 근데 우리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배당도 주네. 근데 밸류에이션은 매출액을 밑도네.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들고 있고 자동차 공장향으로도 충분히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밸류업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라고 한다면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네. 뭐 이런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기술력에서 중국과 큰 차이가 나느냐? 제가 그냥 범용 우리나라 비상장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중국과의 경쟁력이 아주 걱정이 됩니다만 자동차의 생산 벤더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중국 업체보다 더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자동차를 생산하면서 로봇과 같은 비즈니스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전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부품사들도 여전히 외국인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증권가에서 목표가 40만 원까지 또 등장을 했더라고요. 사실 30만 원 넘기가 네. 마치 삼성전자의 10만 원 넘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이게 로봇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실 저는 이 자동차주가 시동을 걸었던 게 대미 투자 확정되고 소급적으로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약간 좀 시동 걸었던 느낌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크다고 좀 보세요? 네, 사실은 저는 로봇 모멘텀이 상당히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두 개가 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BYD의 PBR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친환경차에 대한 절대적인 MS가 있겠죠.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카는 사실 생산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업자가 한 5개 정도밖에 되지는 네. 않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도요타 다음으로 현대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브리드카가 좀 많이 팔리면 좋은 점은 뭐냐면 판가는 일반 가솔린 차보다 좀 더 비싸요. 15% 이상 비싼데 네. 마진은 비슷합니다. 그러면은 매출 효과가 이익률은 아니지만 이익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로봇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상증자하고 상장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상당히 부딪힐 수 있는 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비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중심으로 현대차가 지금 그 HMG 글로벌의 대주주입니다. 근데 그 HMG 글로벌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실제 그 방금 말씀하신 리포트가 삼성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좀 그런 골자를 기준으로 좀 쓰셨고요. 결국에는 네. 이익도 되는데 저평가고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요 트리거가 무엇이었냐? 그 GPU 26만 장 이후로 자동차가 깨어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실제 이 GPU 26만 장을 가져간 네. 정부 거 빼고요. 5만 장, 5만 장, 6만 장 모두 로봇을 비즈니스로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현대, 삼성, 네이버였었죠. 네.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 깐부 회동의 멤버 맞아요. 그렇죠. 네. 예. 사실 오늘 원래는 삼프로 TV를 통해서는 무료 버전만 배포했었습니다. 네. 근데 더러 약간 유료 버전 성격의 콘텐츠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NH투자증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네. 마지막으로 저기 시간 얼마 없긴 한데 네. 우리 캘린더 한번 체크하고 갈까요? 이걸 매번 못 했었어요. 네. 예, 우리 예. 실적도 사실- 기다리는 분들 좀 있어서. 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FMC도 FMC입니다만 목요일에 이제 FMC가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라클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라클이 이번에 오픈 AI 진영에서의 가장 문매를 제일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여전히 CDS 프리미엄 레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가 AI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클라우드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지난주부터 이미 됐기 때문에 저는 비관보다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반영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자, 화요일이죠. 사우디 휴메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론 젠스당만큼의 임팩트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보면은 UAE나 사우디가 AI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 투자를 계속 늘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딜리셔스 샌드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만 또 의존하기도 그렇고 중국 거만 가져오기도 그렇고 네. 할 때 한국을 이제 중립국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돌발적인 어떤 호재가 나오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딱 맞췄어요. 딱 맞췄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네, 이혁진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1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이혁진 사장님과 함께라면. 자, 지수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네.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1%대 상승, 하이닉스가 양전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솔이 5%대 움직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방산주도 좀 올라가는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좀 빅 이벤트가 있는 주이니만큼 살짝 눈치 보는 느낌도 있네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또 내일 풍성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